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첼시가 브렌트포드를 홈으로 불렀습니다. 경기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까진 아니었는데 몇 가지가 좀 의문이었고 순간적으로 빈틈이 노출되어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첼시는 기본적으로 4-2-3-1의 포메이션으로 출전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게 있다면 첼시 에이스인 엔소 페르난데스가 출산 휴가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파머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첼시 팬과 축구 팬 여러분들이 문제로 지적하셨던 갤러거의 3선 배치가 있었습니다. 엔소가 없으면 이 자리에 자주 기용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왼발잡이 마두에케를 오른쪽 윙에 출전시키며 역발 윙어 역할을 맡겼습니다. 마두에케는 연계 이런 느낌보단 본인이 직접 마무리하는 스타일의 자원입니다. 오른쪽 풀백인 디사시는 센터백이 주 포지션인 선수입니다. 그래서 오버래핑을 자제시키고 수비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쿠쿠렐라는 사이드까지 올려서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 사이드로 벌려서 오버래핑 할 뿐만 아니라 박스 타격도 주문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면 쿠쿠렐라가 확실히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 아스날전에 폼이 좋았기 때문에 포체티노 감독이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또 주목할 점은 파머의 플레이메이킹입니다. 파머는 이성 공격형 미드필더의 자리에서 뛰었습니다. 포체티노가 파머에게 자유로운 롤을 부여한 것 같았고 파머는 본인이 박스에 들어가서 직접 마무리하기보단 박스 밖에서 플레이를 잡아주고 공격적인 전진 패스를 넣어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파머의 플레이메이킹과 쿠쿠렐라의 공격적인 침투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파머가 공을 잡자마자 쿠쿠렐라가 쭉 뛰어들어갑니다. 브렌트포드가 라인을 형성해놓은 상황에서 뛰어들어가는 거라 오프사이드 라인을 깨기 좋은 움직임입니다. 파머는 적절하게 키만 넘기는 킥을 구사합니다. 쿠쿠렐라가 좋은 위치에서 바로 오른발로 발리슛을 하지만 약했습니다. 주발이 왼발인 선수이기 때문에 강하게 임팩트하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첼시와 포치가 기대한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마두에케가 솔로 플레이하면서 직접 득점을 노리는 스타일의 선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두에케는 주로 공을 가지고 안으로 접근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선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디사시는 풀백 같은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건데요. 디사시는 애초에 센터백이 주 포지션이기 때문에 크로스나 짧은 연계 같은 측면에서 부분 전술이 익숙하지 않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공격 시에도 자리를 유지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마두에케를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면 풀백이 사이드에서 특히나 밀집 수비를 뚫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박스 안쪽으로 침투해주거나 아니면 마두에케 등 뒤로 돌아서 변수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두에케 혼자서 밀집 수비 둘을 뚫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여기서 공을 잡고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많은 수비에 막혀 결국 뒤로 공을 돌리게 되는 상황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결국 상대팀은 오른쪽은 맘 편히 수비할 수 있죠. 축구에서 선택지가 사라지는 것은 곧 공격력 감소와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약간 해법을 보여준 것 같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마두에케는 본인이 득점을 노리기 때문에 1대1 돌파나 득점력에는 확실히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파머가 역습 상황에서 마두에케 쪽으로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마두에케는 아이솔레이션, 즉 1대1 단독 돌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저는 여기서 마두에케를 칭찬하고 싶은데 1대1 상황에서 보통 공격수들은 공을 반대쪽으로 길게 칩니다. 이렇게 되면 길게 친 힘을 자신의 발목이 온전히 받아내면서 슈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이 뜨거나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두에케는 아주 소폭으로 옆으로 쳐놓고 슈팅 때릴 정도로만 몸을 살짝 열어요. 그럼 큰 동작이 필요하지 않고 관성을 이겨낼 큰 발목 힘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반대쪽을 보면서 슈팅하는데 이게 하필이면 골대를 맞습니다. 근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전반 내내 아까 말했던 디사시의 지원이 없으면서 마두에케는 고립되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0대0으로 전반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브렌트포드는 후반전이 되면서 자신의 성벽을 더 단단히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좁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공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틈만 나면 은베모와 윗사를 통한 역습을 노렸습니다. 후반전에도 첼시는 쿠쿠렐라의 박스 안쪽 침투로 이득을 노렸습니다. 파머가 뛰어들어가는 쿠쿠렐라를 보고 툭 찍어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날은 쿠쿠렐라의 움직임도 좋았고 파머의 플레이메이킹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쿠쿠렐라의 컷백은 수비에게 막히고 맙니다. 이렇게 왼쪽은 활발했지만 후반전에도 마두에케 디사시로 이어지는 오른쪽 라인은 얼음과 같았습니다. 그럴수록 첼시의 공격은 더 왼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왼쪽만 집중해서 막으니 브렌트포드는 편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에서 첼시가 골을 넣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점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승점 1점도 못 챙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첼시는 수비 상황 시 약점이 노출됩니다. 바로 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 계속 노출된다는 건데요. 쿠쿠렐라 혼자서 두 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털링이 이 선수에게 압박을 가하든지 갤러거가 하프 스페이스를 채워주든지 해야 합니다. 브렌트포드 선수가 안쪽으로 뛰고 여기에 패스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안쪽으로 컷백을 시도합니다. 갤러거가 여기까지 잘 따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수비를 너무 안일하게 합니다.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자신의 발에 막힐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수비가 잘 걷어내지만 첼시의 약점이 이쪽이라는 걸 브렌트포드는 눈치챈 것 같습니다. 약
8분 뒤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쿠쿠렐라는 가까이 있는 선수의 크로스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뒷공간이 비고 갤러거나 스털링이 이 공간을 커버해줘야 합니다. 아까 힌트를 얻은 은베모가 안쪽으로 뛰고 이에 맞춰 패스를 넣어줍니다. 갤러거가 뒤늦게 커버로 오긴 하는데 이 커버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를 허용하게 됩니다. 크로스는 채공 시간이 길었지만 크로스의 도착지는 피노크의 머리였습니다. 월드컵 가나전의 조규성 골과 최근 맨더비의 홀란드의 헤더가 떠오르는 골입니다. 이때 첼시 선수들의 머리를 감싸는 생각이 딱 하나 있을 겁니다. X됐다. 밀집 수비에 고전하고 있는 첼시에겐 그것을 깨줄 확실한 크랙도 든든한 공격수도 부족합니다. 경기는 시간이 흘렀고 91분의 브렌트포드 수비 라인입니다. 5-3-2의 대형으로 극도로 좁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 쪽에 많은 수를 깨트리지 않고 유지시킵니다. 어차피 골은 중앙으로 와야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사이드는 어떻게 막냐? 사이드로 공이 갈 때만 전체적인 덩어리를 그쪽으로 옮깁니다. 한 명이 11명분의 수비를 하는 게 아니고 11명이 조금씩 체력을 분담하는 것이죠. 첼시는 이후 코너킥에 골키퍼까지 가담시키다가 역습 상황에서 한 골 먹고 2-0 패배합니다. 오늘 첼시의 패배 원인을 큼지막하게 얘기해보기 전에 저는 매주 해외 축구 및 주요 경기 분석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매우 힘이 됩니다. 다시 축구로 돌아와서 마두에케를 활용하기 위해선 왼쪽에서 공을 돌리다 반대 전환으로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자주 만들어주거나 디사시 대신 클래식한 풀백인 귀스토를 출전시켜 확실한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양쪽 공격이 활발해지고 좌우를 막 흔들 때 밀집 수비를 뚫을 틈이 생기는데 그렇게 플레이가 진행되지 않으니 득점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로 90분을 보냈습니다. 실점을 한 건 분명히 수비에 미스가 있었지만 수비보다는 공격진에서의 숙제가 더 많이 남겨진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리그 경기는 토트넘과의 경기입니다. 과연 포체티노가 토트넘과의 경기에선 어떤 전술을 들고 올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